그럼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결국은 외적인 요인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외적인 요인.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이에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2.5로 예상돼 있었어요. 근데 IMF에서 2.2로 하향시켰잖아요. 그럼 내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IMF에서 최근에 2.0,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으로 예측한 거죠.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IMF가 모든 분석을 통해서 2.0으로 예측했어요. 2.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수치는 카트라인이에요, 카트라인. 근데 IMF가 2.0이 내년에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그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상당히 높게 봤죠. 한국은행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좀 높게 봤다가 지금은 뭐 2.1 이 정도 보고도 있고 IMF는 2.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2.0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만 2.0 밑으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가 밝지만은 않다. 저는 이러한 IMF의 경제 성장률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외환 위기와 함께 또 외적인 요인과 함께 우리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환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뭐 2.0이다. IMF가 이런 진단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우리나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다는 뜻이 아니라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라고 보고 있어요. 부자 나라가 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왜 방위비도 제대로 안 내느냐 이래가지고 돈 뜯어갈 궁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선 중에서도 막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지금 234억 불인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건 39억 불뿐이 안 돼요. 39억 불. 그러니까 6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돈이 6배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환율 상승과도 관계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유출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투자하는 게 6배가 더 높다. 이거는 많은 외화 유출이 일어나고 앞으로 환율 상승이 더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나중에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물론 외화 유출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나라 뭐 상속세가 너무 세고 뭐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미국은 기업한테 뭐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굉장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갔잖아요. 대기업도 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세금 정책을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피움으로써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사는데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관세 정책은 시행할 것 같아요. 보편적 관세를 시행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되죠. 수출이 위축돼요. 사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잘 보면 원자재를 외국에 가져와서 조립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수입하는 분들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져와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분들은 만드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으니까 수출하는 데도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환율이 가장 좋은 건 안정된 게 가장 좋은데 지금처럼 급등락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기업한테는. 그래서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그러한 관세 정책을 취할지 안 취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 이제 보호무역적으로 돌아갔을 때 옛날에 미국이 관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보편적 관세. 1929년대 전 세계 공황이 왔었죠. 물론 그러한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황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는 100년에 한 번씩 엄청난 전쟁이나 경제 공황이 왔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1929년에 경제 공황은 경기 침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특급 호텔에 수숙하러 오는 분들이 오면은 웨이터가 물어보잖아요. 들어와서 방에서 뛰어내릴 거냐, 투숙을 할 거냐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청해서 뛰어내리는 경제 공황은 경기 침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거든요. 이러한 위기가 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지금 보호무역제를 취하는 게 1929년의 경제 대공황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 모든 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공황 시대와 유사한 형태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2천조 가까이 돼요. 이제 금년 3, 4분기가 작년 3, 4분기보다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 상승률이에요. 2천조 가까이 되는데 가계부채가. 그럼 GDP에 거의 100% 된단 말이에요. 거의 100% 가까이 돼요. 전세 자금까지 하면 뭐 100% 훨씬 넘었고. 전세 자금도 빚이거든요. 근데 전세 자금을 안 치니까 대출 규모가 한 2천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예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왜 위험하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 자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을 살려왔어요. 살려온 게 빚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빚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문제는 터지죠. 빚을 못 갚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나타나.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값을 올리는 길만이 살 길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안 터지려면 계속 집값을 올리든지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떨어지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하고 은행이 도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부동산 값을 올려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적은 걸로 막을 걸 잘못하면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를 얼마든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본이 가계부채, 중국의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최근에 어떤 분들은 뭐 일본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맨션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떨어져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데도 있지만 일본은 아예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되면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통배라고? 일본도 망했는데 가계부채 폭증해가지고 중국도 망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통배라고 안 망하겠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를 해왔죠. 가계부채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지난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내리면서 우리가 정부에 요청했던 게 그거죠.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해달라. 그만큼 가계부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늘리면 안 돼요.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IMF에서 2.0뿐이 안 되는 걸로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상승시킴으로써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문제를 좀 조정하고 있죠. 가계대출을 좀 제한하고 있고 또 DSR 금리도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또 중간에 시행을 멈춰버리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일본이 20몇 년 동안 하락했어요. 일본의 골프장, 호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주택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뭐 최근에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20년 동안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경제 구조 펀더먼트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탄을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이 몇 년 갈지 몰라요. 저 경기 침체가. 쉽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나중에 살아나겠죠. 그런 폭탄을 크게 맞으면 40년 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이런 거를 왜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정책 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살려왔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왜 대출을 중단해 나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지도록 놔둬야 돼요. 그게 시한폭탄.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몇십 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대출은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야 이거 부채를 탕감해 줄까? 과거에 부채 탕감하는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채를 탕감해 주면 이게 표인데 표를 얻기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까 이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채 탕감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 기대를 해요. 정부가 부채를 좀 탕감해 주지 않을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요. 이때 정부가 다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해버리면 표를 얻기 위해서 탕감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네, 우리 경제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부채는 불가피해요. 미국은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국가 부채 말도 못해요. 뭐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예요. 경 단위. 근데 자꾸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를 찍어내요. 다른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달러만 찍어내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금 말고 지폐, 종이돈 가지고 가치가 있는 거는 달러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환율이 자꾸 상승하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아무리 오르면 뭐래요? 원화 가치가 없어지고 휴지 조각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값이 몇 배 올라도 그 부동산의 가치는 절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은 GDP의 100%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지금 100% 임박해 있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하면 100%가 훨씬 넘어요. 이거는 관리해야 돼요. 80% 밑으로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지.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아우성 치면 또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하는 사태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펀더먼털은 일본, 중국,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일본, 중국, 미국은 1, 2, 3, 4위예요. GDP 규모가. 우리나라는 지금 14위? 이렇게 되죠. 멕시코보다 낫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그런 1, 2, 3, 4위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엄청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지요. 세계 뭐 10위권, 뭐 10몇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나 GDP 규모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하고 중국이 망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일본, 중국이 20년 동안 침체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40년이 온다니까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과거 우리가 이제 경기 위기가 몇 번 왔었죠. IMF 때 또 그다음에 금융 위기가 또 와서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폭탄을 맞은 경우가 금융 위기인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이제 뭐 그렇게 약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의 글로벌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외환 위기가 올 때나 금융 위기가 올 때는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성장할 때예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때 그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극복을 금방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가 오면 극복이 바로 안 돼요. 지금 장기 저성장 예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위기가 쉽게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하고 지금은 틀려요. 과거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고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장기 저성장 사태가 확실한 이런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위기가 오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런 위기가 온 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부동산.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을 보면 거의 80%에 육박해요. 전체 재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35% 안팎이에요. 30%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자산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하락을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전 자산, 어떤 분들은 전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마이너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 재산이 부동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든가 외환 위기가 온다든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다른 나라는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전체 자산 중에 30%대뿐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충격을 전부 다 받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현상,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 거품이 외적인 요인을 보면 내년, 내후년 계속 거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이 전 재산인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부동산은 60대 이상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안 팔죠. 안 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간에 상속해봐야 상속세로 다 뺏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80살, 90살, 요새 100살까지 사잖아요. 굉장히 오래까지 살잖아요. 그 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상속을 해줘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 40대에 상속을 받아야 그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60세 넘어가가지고 상속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받으니까 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뭐 노인한테 상속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와요. 너무 오래 사니까. 잘 안 죽어요, 요새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비중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상승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부가 상승을 계속 부추겼어요. 왜?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이 터지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빚 문제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PF 문제,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돼요. 터져도 벌써 터졌어야 될 PF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값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재건축은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든 불가능해요. 아무리 용적률 많이 줘도 가격이 하락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펴왔다고 봐야죠.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엄청나게 폭등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이 많은 욕을 먹고 정권을 뺏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잡은 정권도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겁내야 하고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는 적을 때 폭발시켜야지, 더 많을 때 폭발시키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맞고 상처만 생겨야 될 걸 팔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8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부동산을 사랑하는 민족이 세 나라가 있었죠. 과거에 옛날에 옛적에 부동산을 사랑하는 나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좋아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일본도 강하고 중국도 강했어요. 일본은 소유권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망치로 얻어맞고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 지금 얻어맞아서 눈에서 별이 번쩍번쩍해요. 중국은 지금 엄청난 침체를 겪을 거예요. 중국이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는 과정. 우리나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일본, 중국 따라가면 큰일 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빚 많은 분들을 살리고 물론 금리를 내리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재산이 부동산인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뭐 금리를 인하를 해 나간다든가 또 돈을 푼다든가 부채를 늘려준다 정책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이래버리면 일본, 중국이 얻어맞고 그러기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도 과연 얻어맞을 거냐 이거죠. 내 정권에서만 얻어맞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나 때만 괜찮으면 된다. 뭐 다음 정권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바이든이 그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옐런이 막 단기 국채를 막 발행했잖아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나 때만 경기가 좋으면 돼요. 주식상 화랑이면 돼요. 자, 트럼프 너 돼봐라. 네가 만일에 당선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당선 돼봐라. 이 폭탄을 내가 뿌려놓은 이 지뢰밭을 네가 한번 밟아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권이 좀 국민들한테 인기를 덜 얻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9만 건이나 나와 있잖아요. 매물이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매물이 나와 있는 이유가 안 팔려서 그렇거든요. 가격을 안 내려요. 지금 아직도 안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부동산이 살아나겠지. 안 살아나면 정부가 살려주겠지.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2, 3년 동안 정부가 살려줬잖아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안 내려요. 안 내리니까 안 팔리는 거지. 많이 내려봐야 왜 안 팔려요. 지방에 미분양 많다고 하지만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가를 낮추면 되잖아요. 팔릴 수 있을 때까지 낮춰야 돼요. 수요 공급이 맞춰질 때까지. 근데 지금 매물이 9만 건이나 나왔다. 서울에 9만 건 나왔다 하는 거는 가격을 안 낮추고 있어요. 아직. 물론 일부 낮추고는 있지만 상당폭 낮춰야 돼요. 그래가 성사되잖아요. 그럼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값이 오를 거야? 물론 금리와 부동산 값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는 부동산의 기본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값 떨어지고. 근데 앞으로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값 안 떨어져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이런 폭증한 상태에서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잔뜩 껴 있는 상태에서는 기대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값이 더 이상 올라갈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도 3천 건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을 급하게 쳐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겠죠. 지금 뭐 최근에 신고가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일부 지역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났었죠. 이거는 뭐 의도적인 뭐 광고성 효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신문에 나고 있었는데, 그거는 서울 시내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파는데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대출받아서 저 집을 사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대출이 하나도 없이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서 쓰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부동산 값이 나중에 혹시 많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돈으로 100% 산 사람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적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집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 눈치를 많이 보죠. 집을 대출해서 받은 사람, 설마 우리가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 집값 올려주겠지? 집값을
올려야 빚 가진 분들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 막 성장기에는 집값이 오르는 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었어요. 집값이 막 오르는 거는. 근데 지금은 그런 성장기가 아니에요.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빚을 냈는데 정부에 기대를 한다든가 뭐 금리가 나중에 또 저금리로 되겠지. 절대 저금리 시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과거처럼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 집값 내리는데 왜 정부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금리를 대폭 내려 또 대출을 풀어줘.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꾸 기대치. 이런 기대치를 정부가 심어준 게 잘못된 거예요. 학습 효과를 잘못 가져온 거죠. 최근. 당연히 매수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죠. 원래 꺾였어요.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오른 지역은 서울의 일부 지역. 거기가 오른 거지 전국적인 현상은 오르질 않았어요. 매수 심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부동산은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되고 대외 경제 여건 이런 걸 봐서 부동산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심리가 자꾸 커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집값은 자꾸 떨어지겠죠. 물론 중심지 일부 돈 많은 분들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싼 집을 살려고 준비하는 현금 보유자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대출 받았을 때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론에서 항상 뭐 집값이 상승한다, 어떤 연예인이 집을 사가지고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 부동산이 신고가를 형성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기사가 나면은 열불 나는 거죠. 열불 나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미국의 대선도 엉터리로 맞춘 이런 언론이 부동산 값을 띄우기 위한 기사를 만일에 쓴다면 저는 그거는 언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동산을 너무 부각을 시키고, 물론 건설사가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사들이 부동산 값을 띄우는 그런 기사를 쓰는 거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이제 상가 공실은 뭐 과거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뭐 10년 전 그전에도 상가 공실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 상가 분양률이 굉장히 높았죠. 분양가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분양받고 나서 상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건설회사가 가장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게 상가예요. 아파트보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상가가 과잉 공급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과잉 공급되어 있어요. 서울시내 아파트 상가,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방은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서울시내 상가만 보더라도 빈대가 너무 많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22% 정도 공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청담동도 뭐 한 16%, 그 다음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뭐 36%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 정도가 공실이에요. 그 통계 자체도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공실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임대료를 안 내리고 있어요. 공실이 생기는 이유가 임대료를 안 내리니까 되잖아요. 임대료 내리면 공실이 없어질 때까지 임대료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하락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고, 경매 넘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한 직권 하나가 공실이에요. 그런데도 임대료는 안 내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죠. 뭐 반값, 반의 반값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반의 반값이 안 돼요. 왜? 임대료를 안 내려요. 근데 미국은 상가 공실률이 엄청 나는데 반값, 반의 반값. 근데 최근에 금년에 보니까 강남에 4층짜리 꼬마 빌딩이 120억에 거래된 걸 봤어요. 120억. 자, 샌프란시스코 요지에 있는 16층짜리 건물, 다운타운 중심지에 있는 16층짜리 건물이 850만 불이면 한 120억도 안 돼요. 120억도 안 되는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16층짜리를 120억 주고 살 거냐? 강남에 4층짜리 빌딩을 120억 주고 살 거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남의 120짜리 건물은 20억, 30억짜리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안 내리고 임대료도 안 내리고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경기로 봐요.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장난쳐봐야 되지도 않아요. 당장 미국의 대도시 투자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120억 주고 16층짜리 샌프란시스코 요지에 살래? 강남에 4층짜리 살래? 그거는 대답이 뻔하잖아요. 글로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그것도 거품이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 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상가에 공급을 더 이상 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상가는 또 분양이 잘 되는 게 광고를 너무 잘해요. 건설회사가. 광고를 너무 잘해요. 뭐 경쟁률도 엄청 세요.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사람을 뭐 수출해 오는, 수입해 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경쟁률도 엄청 세고 또 분양이 다 돼요. 딱 분양받은 분들은 그때부터 고통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분들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다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파트 상가, 서울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은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지방은 비교가 아예 안 되고요.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서울 시내 아파트 상가 이런데 빈 공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도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건데 임대료도 적정하게 내리고 항상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봐야 돼요. 그거와 비교해가지고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강남의 아파트가 뭐 40억, 50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40억, 50억이면 초호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은 자꾸 미국, 뉴욕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홍콩의 주택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반값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홍콩 맨션들이.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안 떨어지고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이한 현상이에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외국의 주택값이나 외국의 상가, 외국의 빌딩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값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값을 절대 안 내려. 집값이 뭐 죽어도 안 내려. 상가 뭐 임대료 절대 안 내려. 이렇게 버틸 수만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이제 고급주택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뭐 30억, 40억, 50억 가잖아요, 아파트가. 여기 사시는 분들은 현금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기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강남의 빌딩 값이 상당히 폭락을 하게 되면 그 집을 유지하는데 견디겠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에 어려움이 맞부리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기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든가 자기 사업도 어려워지게 하면은 그 아파트 값을 유지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주택을 산다든가 상가를 사는 거는 아주 굉장히 기피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 적정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제 글로벌 부동산 상가 집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지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지방은 비교하지 않을게요. 지방은 뭐 분양도 안 되는데 무슨 집값을 비교를 해요. 서울만 가지고 서울도 이제 오르는 지역만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는 지역은 떨어지고 있어요.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서울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의 중심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외국의 주택과 지금 미국의 주택값은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내리면서. 금리가 더 내리면 떨어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높을 때는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싼 금리에 받았던 분들이 매물을 절대 안 내놔요. 팔고 다른 데 가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내놔요. 근데 금리가 내리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주택값이 내리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뭐 반값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반값 반의 반값 막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값도 지금 금리가 내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떨어진다는 기사가 뭐 조금 나기는 나죠. 나긴 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적정 가치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 또 상가 같은 경우 반값 이하가 돼야 적정 가치예요. 글로벌 환경을 가지고 따지면. 근데 이제 반값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곡소리 나는 거죠. 대출 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하고 또 국가 경제에도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폭락하도록 정부가 놔두지를 않고 계속 보완을 해주는 거죠. 또 PF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거죠. IMF에서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잖아요.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 성장률도 내년에 깨진다. 그 깨진다는 건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경기 침체가 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대폭적인 구조개혁, 아프지만 대폭적인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될 때다. PF 문제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진작에 터뜨리고 구조조정하고 해놨어야 되는데 버티고 정부가 버티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지금이라도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 아프다고 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것보다 낫거든요. 지금 좀 아픈 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적정 가치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것도 나중에 큰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죠.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전세제도. 전세제도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게 갭투자잖아요. 갭투자. 특히 빌라 다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갭투자 문제.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싸거나 같아요. 그러면 집을 버리죠. 그럼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없는 자들,
전세제도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죠. 아파트가 만일에 하락한다. 저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된다고 보는데 뭐 20% 30% 반값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포기하겠죠. 전세값이 지금 집값의 뭐 반값 60% 되기 때문에 포기하겠죠. 그러면 또 전세 세입자들의 피눈물을 또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집값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보고 집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특히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전세 제도다. 뭐 전세 제도는 당장 없애기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월세 제도로 바뀔 거고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 값이 형성되는 구조를 가질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적정 수익률을 5% 정도로 보거든요. 5% 수익률. 근데 우리 강남에 뭐 건물이라든가 빌딩 같은 거 보면은 수익률이 1, 2%뿐이 안 돼요. 그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왜 수익률이 낮은데도 갖고 있느냐? 부동산 값이 앞으로 오를 거다.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질 걸로 봐요. 선진국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 기반한 부동산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전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지만 전세제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걸 방지할 수는 있지만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죠. 매달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죠. 금리가 높을 때는.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그동안에 뭐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금리가 낮을 때는 당연히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세금이라도 유지해야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집을 산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전세가 없으면 나중에 집을 사는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또 집 사는 데 어려운 점을 갖게 되겠죠. 우리나라 이제 PIR이라고 있죠. 뭐 집값 대비 연간 소득, 내가 가계 소득을 모아가지고 몇 년 만에 집을 살냐. 서울 같은 경우 25 정도 되잖아요. 그건 25년 지나야 살까 말까. 또 핵심 지역은 25년 가지고도 안 돼요. 못 사요. 그것도 아주 고소득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뉴욕만 해도 11, 12 이 정도예요. 다시 말해 뉴욕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고소득이에요. 거기서 11, 12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25가 되는 걸 정상적인 11, 12 수준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이 반값으로 하락하든가 소득이 2배 이상 올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PIR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소득이 2배로 오르기는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PIR을 맞춰줄 수 있고 선진국의 PIR 구조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서울 같은 경우 25가 된다, PIR이.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집값이 자꾸 오를 거다, 금리가 내리면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고 고령화, 또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일본이 과거에 1991년에 부동산 몰락이 왔을 때 인구 구조가 1. 몇 프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0.7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몰락하면은 일본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을 만나는 걸 명확 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IR 구조, 소득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는 뭐 한 10년, 15년 요 정도 모아서 대출 좀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25년, 30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들다. 이러면은 좌절을 하겠죠. 아이고 애기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돈 못 모으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출산율을 자꾸 저하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집 살 자금 여력이 없으면 어차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돼서 대출 받아서 살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자, 트럼프가 취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금리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근데 그 변동성이라는 게 안 좋은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기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그럼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오르나 떨어지나 큰 영향은 없죠. 근데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죠. 오르면 기분 좋죠. 기분 좋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에요? 그냥 사는 거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들, 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한 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활력을 가져오는 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은 소득을 더 만들어내서 집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은 무리해서 절대 사면 안 되고, 지금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한 공약은 상위 3개 정도로 추려보면, 트럼프가 늘상 입버릇처럼 한 게 관세,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 뭐 어느 나라든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60% 이상 매기고, 나머지 나라들도 뭐 우방이고 뭐 다 마찬가지로 10% 관세를 물리겠다 하는 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보편적 관세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기업 감세, 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
하는 거,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거에 대한 공약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 체류자. 미국의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불법 체류자들을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물론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반대하고 있죠. 저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 저임금으로 3D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쫓아내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반대하지만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들을 강력하게 추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마 실제로 시행에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불법 체류자를 추정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400조가 훨씬 넘게 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이 넘는 돈이 든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그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공약이 굉장히 많지만 크게 봐서는 보편적 관세를 물리겠다. 또 두 번째는 기업 감세를 하겠다.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 또 세 번째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방하겠다 하는 게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편적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또 트럼프의 그 보편적 관세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물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가 보호무역 체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트럼프가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펼 거예요. 금리 인하 압박을 굉장히 가할 거예요. 트럼프는 물가 상승이 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경제 성장을 일으키겠다 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굉장히 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관세 인상도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오르는 이유도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 미국으로 많은 돈들이 빠져나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또 환율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죠. 그 돈 푼 게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다시 금리를 올렸고 경기가 또 침체하려고 그러니까 또 돈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풀면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상 지표는 굉장히 좋지만, 또 좋은 걸로 발표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 이유도 바이든 때 너무 물가가 올라서, 또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유색인종, 흑인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분들, 이런 분들은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거든요. 히스패닉도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히스패닉이나 또 한국계 미국인, 또 흑인들, 이런 분들조차도 상당수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동조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물가가 어려우고 장사가 안 돼요. 지금 미국 현장을 가보면 식당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최근에 프랜차이즈도 10개 이상,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10개 이상 폐쇄가 될 정도로, 또 식당들도 문 닫는 데가 많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과거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트럼프가 되면 경제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강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경기 안 좋은 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건 트럼프 몫이겠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죠. 지금 대도시,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맨하탄, 뉴욕 이런 데 보면은 반값은 고사하고 반의 반값 정도가 돼야 매매를 할까 말까, 그것도 망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요. 물론 안 좋은 상황은 고금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에 거의 제로금리 상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저금리로 상업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미국은 주거용 부동산은 30년 장기 고정금리인데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5년 변동금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고스란히 건물주한테 다 가고 또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재택근무.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업주도 좋아요. 사무실 임대료 안 나가죠. 또 일하는 사람도 자기 집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죠.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실적 위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선호하다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20%인데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40% 가까이 36% 정도 되고 LA만 해도 30%가 넘어요. 다운타운만 해도 맨하탄만 해도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뭐 일례를 들면 금년에 거래된 금액 건을 보면은 그 맨하탄의 26층짜리 빌딩이 70%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시세의 30%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3층짜리 맨하탄의 아주 요지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는 3억 3천만 불 한 4천억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짜리가 850만 불에 거래가 됐어요. 850만 불이면 120억이 좀 안 되지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93%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돼요. 물론 경매로 넘어갔지만 물론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헐값에 거래된 건데 미국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토지 위에 건물만 소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 리스홀더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리스홀더가 좀 있어요. 하와이 같은 경우는 리스홀더가 굉장히 많아요. 하와이 땅의 63% 이상이 리스홀더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호텔, 골프장, 또 콘도 이런 거 보면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고 파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부동산 거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이 토지가 내 소유냐 남의 소유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본토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하는 거를 fee simple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완전 소유권이죠. 대부분인데. 근데 이번에 23층짜리 맨하탄에서 거래된 거는 리스홀드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공실이 없을 때는 높은 임대료를 받아서 토지 임대료 내는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공실이 70%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엄청나게 멋진 건물이에요. 저도 가봤지만은 유리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좀 멋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공실률이 70%가 넘어가 버리니까 토지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뭐 은행에 이자도 내기도 벅차고 토지 임대료 내도 벅차기 때문에 헐값에 경매로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보면은 금년에 거래된 게 16층짜리인데 6,200만 불짜리가 620만 불에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실제로 됐어요. 이거는 fee simple이에요. 완전 소유권.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됐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이. 이처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바로 은행이 위험해지겠죠. 5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코로나 때 빌린 대출금을 5년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건물값이 반값이고 반의 반값이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니까 경매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럼 은행이 위험해지겠죠?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트럼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는 아마 상업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내리는 걸 선호하겠죠.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는 걸 선호할 거예요. 트럼프가 금리를 대폭 내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장금리가 그만큼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시장금리가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로컬 은행들이 미국은 뭐 은행이 뭐 4,000개, 5,000개 되는 거죠. 은행이 미국 전체 은행이 로컬 은행들이 상당 부분 지금 부도가 나고 있고 영향력 있는 전국 규모의 은행들은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은행 위기, 금융 위기를 또 트럼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트럼프 취임 후에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돈 빌린 게 5년 지나는 게 이제 2025년, 26년, 27년 이때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경매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빌딩이 반값, 반의 반값인데 은행은 많은 손해를 보고 경매에 넣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맨하탄의 뭐 97% 할인된 가격, 또 샌프란시스코의 10분의 1 가격으로 경매가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은행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럼 은행이 온전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예측을 못했죠.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엄청난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경기 침체가 거의 일어나다시피 했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느냐? 얼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 만나면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전 세계가 다 쓰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아무도 얘기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없어졌죠. 없어졌다기보다 약화됐다는 말이 맞겠죠. 약화되다 보니까 코로나는 뭐 별거 아니구나. 되다 보니까 다시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풀었죠. 뭐 나라 전체가 미국 전체가 절단나게 생겼는데 돈을 안 풀겠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푸는 거죠. 달러를 무진장 찍어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코로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회수해야죠. 회수 안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냥 코로나는 아무도 예측 못한 거죠.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상 못한 사태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코로나와 같은 질병, 전쟁 이런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못한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중국 이런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국이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흔들리죠. 물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나쁜 영향을 끼칠지 취임한 이후에 다시 정책을 펴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하나도 못 끼치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위비 문제만 해도 당장 한국은 먹고 살만한 나라니까 미국에 보태줘야 된다 이런 말을 선거 때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